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사 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손목이 욱신욱신 아파서 잠에서 깼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처음엔 괜찮았던 손목이 요즘 들어 말을 듣지 않네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손목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밤새 차고 잤는데도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56살 이은하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부엌으로 가서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하는 일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보는 거죠. 요양보호사 월급이 210만 원, 남편 연금이 70만 원. 합쳐서 2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 보험료가 2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 계산해보니 한 달에 고작 4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이런 속도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 없죠. 딸 서유리는 벌써부터 노후 준비하라고 잔소리하는데 말이 쉽지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손목은 아프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돈은 모이지 않고 장부를 덮으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누가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말순 권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뭔가 전단지 같은 걸 들고 계셨어요. 말순이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은하 집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코리빙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방을 내어주는 사업이 있대요. 특히 이 업체는 월세를 2년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전단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정말 솔깃했습니다. 월세 보장 2년이라는 문구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면 손목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수는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는 분도 이런 사업으로 월 300만 원씩 받고 있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선호하니까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대학가 근처나 지하철역 근처면 더 좋다고 했어요.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연락처와 함께 상담 무료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말순이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만약 월세 수입이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손목 치료도 받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이나 임대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요양보호사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임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실도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갔어요. 이런 뉴스를 보니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뭔가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노후가 걱정되거든요. 손목도 점점 더 아파지고 있고 언제까지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섰어요. 전단지를 다시 펼쳐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월세 보장 2년이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2년이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기로 한 거죠. 나중에 딸 서유리한테도 얘기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니까요. 새벽의 조용한 부엌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작은 전단지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 서유리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묻곤 해요. 서유리는 28인데 벌써 노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참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서유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노후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 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때 아들 서진이도 들어왔습니다. 24살인데 아직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요. 누나랑 다르게 서진이는 돈 얘기만 나오면 시큰둥해져요. 투자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투자도 많이 하시던데 뭔가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은행 적금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거든요. 저는 그때 오늘 받았던 전단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코리빙 사업에 대해 설명하니까 서유리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서진이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유리가 질문했습니다. 월세를 2년간 보장한다고요? 그럼 공실이 나도 돈이 나오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리가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여동생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42인데 남편이 공무원이라 경제 쪽에는 나름 관심이 많아요. 정화가 인사를 나누다가 우연히 우리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정화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지금이 기회예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요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금리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정화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있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이 이제는 4%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 집 살 때도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원래 계획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서진이만 혼자서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빚을 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서진이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평생 빚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하지만 정화와 서율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내 돈만 가지고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정화가 강조했습니다. 언니, 저희 남편도 부동산 투자로 꽤 수익을 봤거든요. 정화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했어요.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말이죠. 서유리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이에 안전하게만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적당한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모두가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특히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정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또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요즘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많다던데요. 저는 서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화가 반박했어요. 서진아, 너무 겁먹지 마. 제대로 된 업체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리빙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야. 서유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회사 후배들도 코리빙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관리도 해주고 공과금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가족들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모두가 찬성하는데 제가 혼자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와닿았어요. 정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서유리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같이 알아볼게요. 계약서 검토도 해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해 드릴게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랑 상의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한 결정일까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찬성하는데 혼자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정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말. 그리고 서유리 말처럼 노후 자금이 정말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걱정.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약속을 잡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족들이 모두 응원해 주는데 용기를 내보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차도윤이라는 45살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친절하더라고요. 어머님, 코리빙 사업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셨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연락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코리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차도윤은 운영대행업체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직접 만나서 상담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내일 오후의 시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유리랑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가족분과 함께 오시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서유리와 함께 차도윤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 근처 오피스텔인데 꽤 번듯해 보였어요. 벽에는 성공 사례들이 액자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도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코리빙 사업을 시작하시면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를 내와주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설명해 주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늘다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혼자 살면서도 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차도윤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작년 대비 코리빙 이용자가 300% 증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요. 지금 시작하시면 선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2년간 월세를 보장해드려요. 공실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드립니다. 어머님은 그냥 앉아서 돈을 받기만 하시면 돼요. 서유리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차도윤이 계산기를 꺼내면서 답했어요. 방 5개 정도만 드시면 월 380만 원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어요. 2년이니까 총 9천만 원 넘게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월 380만 원이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거든요. 게다가 2년간 보장이라니 정말 꿈 같은 얘기였어요. 차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8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방 5개, 공용 화장실 2개, 작은 주방 하나 만들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걸 선호하거든요. 서유리가 또 물었어요. 건물 조건은 어떤 게 좋나요? 차도윤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선호해요. 계단 오르내리는 걸 운동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월세를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경쟁력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사실 제가 가진 건물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차도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대학가 근처나 지하철역에서 도보 15분 이내면 최고의 조건이에요. 어머님 건물이 어디 있나요? 제가 말하니까 정말 좋은 입지라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세 보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저희가 운영 대행을 하면서 2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 드려요.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어머님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서유리가 계약 조건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차도윤이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보니까 정말 두껍더라고요.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월세 보장 2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작은 글씨로 된 특약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워낙 작아서 자세히 읽기가 어려웠어요. 차도윤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실 이런 좋은 조건은 선착순이에요. 다음 주에도 2-3분 더 상담 예정이 있거든요. 오늘 결정해 주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서유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월 38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차도윤이 더 부추겼어요. 특히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유리도 보증인으로 사인을 해주었고요. 차도윤이 정말 좋은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2년간 매월 380만 원씩 받으시게 될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놀라더라고요. 월 380만 원이면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이 되겠다면서 잘했다고 했어요. 손목도 아픈데 이런 수입이 생기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정화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더 오를 텐데 지금 해놓으시길 정말 잘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 자금을 빌리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직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월 이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차도윤이 모든 걸 도와주었거든요. 대출 서류 준비부터 리모델링 업체 섭외까지. 정말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월 380만 원이면 손목 치료도 받고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첫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38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그 숫자를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동네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말순이 저를 보더니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은하 집사님,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안정적인 수입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차도윤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서유리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투자 감각이 있으셨다니. 이제 노후 걱정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진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까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정화도 연락이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정말 타이밍을 잘 잡으셨네요. 요즘 금리가 또 올랐는데 언니는 이미 좋은 조건으로 해놓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장혁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3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조용한 청년이었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장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옥상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비가 올 때마다 심해지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 할 때 옥상도 점검했다고 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요. 장혁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로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옥상 방수에 작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아직 크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장혁이 말했어요. 아직 심하지는 않은데
장마철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도윤한테 연락했어요.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심각하지 않으니까 당장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세입자가 불편해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차도윤이 전문가니까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손목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환자를 돌보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특히 휠체어를 밀거나 환자를 부축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보려고 생각했지만 아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어요. 월 38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여유로워졌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건물을 점검하러 갔다가 다른 세입자들과 마주쳤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었어요. 모두 예의 바르고 조용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4층에 사는 김민수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단이 좀 가팔라서 짐 들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혹시 손잡이 같은 거라도 더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손잡이도 새로 달았다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건가 싶어서요. 차도윤한테 연락해 보니까 추가 설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얘기를 들어보니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해요. 특히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올라가려면 숨이 차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가 좀 있는 세입자는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차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5층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갔는데 조금만 참으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전문가인 차도윤이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달에도 약속대로 3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부동산 투자의 매력인가 봐요. 서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벌써 760만 원이나 받으셨잖아요. 이 속도면 1년에 4천만 원 넘게 받으시는 거네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세입자들 불편 사항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특히 장혁이 또 찾아와서 옥상 물 떨어지는 게 심해졌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됐어요. 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차도윤한테 다시 연락했더니 조금 귀찮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매월 38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이 정도 문제는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말순이 또 부러워했어요. 은하 집사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저도 빨리 시작해 볼게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커져가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 통지서를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공문이 와 있었어요. 보니까 기존 금리에서 1.5%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 월 이자가 6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갑자기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도 월 380만 원이 들어오니까 아직은 감당할 만했지만 처음 계획과는 달라진 거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정화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그럴 줄 알고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다행히 언니는 좋은 타이밍에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로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도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인데 소방법이 강화됐어요. 기존 시설로는 안전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8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상구 표시등도 새로 달아야 해요. 스프링클러 시설도 보완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금액을 물어보니 6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 리모델링 비용이 1,400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차도윤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몰랐어요. 최근에 규정이 바뀐 거라서.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서유리한테 전화해서 상의했어요. 딸이 계약서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여기 작은 글씨로 특약이 있어요. 법규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워낙 작은 글씨라서 처음에는 못 봤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이렇게 작게 적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차도윤한테 항의했더니 미안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인데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금리가 또 올라서 이전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어요. 월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난 거죠. 리모델링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입자들한테는 불편을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대부분 이해해 줬지만 몇몇은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특히 김민수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런 공사는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공사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존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 공사까지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전기 공사비로 또 2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제 총 리모델링 비용이 1,600만 원이 됐어요. 처음 예상했던 8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차도윤한테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월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봤어요.
기존 대출 이자와 추가 대출 이자를 합치니까 월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150만 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월 380만 원이 들어오니까 아직은 1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익이었죠. 그래도 요양보호사 월급보다는 많으니까 위안을 삼았어요. 서유리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또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미 2번이나 예상 밖의 비용이 나왔는데 저도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손목도 점점 더 아파졌는데 치료를 미루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당분간은 병원비도 아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손목 보호대로 버티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정화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금리가 또 올라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언니는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차도윤도 위로해줬어요. 어머님, 초기에는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너무 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매월 38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 고마운 일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차도윤 말대로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차도윤한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장 조건을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차도윤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코리빙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월세를 낮춰야 할 상황이고 저희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보장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실제 입주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2년간 월 380만 원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역시나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었어요. 시장 상황 변화 시 협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유리한테 급히 전화했어요. 딸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거의 사기 아니에요? 2년 보장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차도윤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 보겠어요. 결국 2가지 옵션을 제시받았어요. 첫 번째는 월 보장 금액을 3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실제 입주율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첫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확실한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월 수입이 80만 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300만 원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코리빙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신축 건물이었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된 곳이었어요. 새로 생긴 곳들을 보니까 제 건물의 단점들이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라는 게 정말 큰 약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매일 5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요. 차도윤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경쟁이 치열해져서 월세를 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38만 원 받던 걸 35만 원으로 내려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가 내려가면 제가 받는 금액도 줄어들 것 같았는데 다행히 보장 금액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차도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머님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4층에 살던 김민수가 나갔어요. 계단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3층에 살던 세입자도 나갔어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조건의 코리빙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로 생긴 곳들이 시설이 훨씬 좋았거든요. 결국 5개 방 중에 3개 방이 비게 됐어요. 차도윤이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정말 큰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유리가 현장을 보러 와서 말했어요. 엄마,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 이걸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차도윤도 인정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계단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불편함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 공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월세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차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실제 입주율이 40% 정도예요. 보장은 해드리지만 저희 회사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에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회사가 적자라면 나중에 보장도 중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차도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월세를 더 낮추기도 하고 보증금을 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반지하에 살던 장혁도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어요. 옥상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5개 방 중에 2개 방만 남게 됐어요. 차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님,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보장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 벌써 한 번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목은 아프고 공실은 늘어나고 보장 금액은 줄어들고 처음 꿈꿨던 안정적인 노후 수입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월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옥상 방수의 작은 균열이 큰 문제가 됐어요. 새벽에 장혁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벽지도 우글우글해지고 곰팡이 냄새도 심해졌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급하게 건물로 달려갔어요. 현장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4층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벽지는 불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3층도 마찬가지였고요. 반지 안은 더 심각했어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벽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남은 세입자 2명이 모두 나와서 하소연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차도윤한테 급히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건물 자체의 문제예요. 옥상 방수와 외벽 방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리비를 물어보니까 350만 원은 기본이고 작업하면서 추가 문제가 발견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차도윤한테 항의했어요. 처음 리모델링 할 때 방수공사도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도윤이 변명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 있었어요.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벽이나 옥상 관련 공사는 모두 제 부담이라는 거였어요. 서유리가 달려와서 현장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엄마,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당장 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큰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방수 업체에서 나와서 견적을 내봤더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옥상뿐만 아니라 외벽 곳곳에도 균열이 있어서 전면적인 방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용도 3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동안 남은 세입자들도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했고요. 이미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완전히 빈 건물이 된 거였어요. 공사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급배수관이 노후화되어서 녹이 슬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체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2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총 수리비가 7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죠. 손목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환자를 부축하려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건초염이 많이 진행됐고 관절에도 염증이 있어서 당분간 무리한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하고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는데 특히 5층까지 올라갈 때는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스트레스가 몸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차도윤한테서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새 세입자 모집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소문이 나서 누수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리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안타깝다면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부동산 투자가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니 정말 깨끗해졌지만
그 대신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어요.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했는데 금리가 또 올라서 월 이자 부담이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월 보장금 3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이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관리비, 세금, 기타 비용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였어요. 차도윤이 위로한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손목 아픈 걸 달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몸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장마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장마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해졌지만 제 인생은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정말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코리빙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른 건물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에 전세로 들어와 있던 두 가구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둘 다 2년 계약 만료라면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한 가구는 보증금 5천만 원, 다른 가구는 5천만 원이었어요. 총 1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평상시라면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집값이 불안해서 전세 보증금 큰 돈을 맡기는 걸 꺼린다고 했어요. 중개사가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은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구한다 해도 보증금을 많이 깎아달라고 해요. 예전에 1억 받던 집도 지금은 8천만 원도 어려워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코리빙 때문에 이미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어요.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부채 비율이 높아서 추가 담보대출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금리가 8%가 넘는다고 했어요. 8%면 1억 원을 빌리면 월 이자만 8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원금 상환까지 생각하면 월 부담이 15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였어요. 이미 코리빙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서유리한테 상의했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요. 서진이는 아예 팔아버리자고 했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빚만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급하게 팔면 제 값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결국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8.5%라는 높은 금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코리빙 관련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 새로 받는 신용대출 이자가 월 85만 원. 합쳐서 월 385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어요.
반면에 들어오는 수입은 코리빙 보장금 300만 원과 요양보호사 월급 210만 원이 전부였어요. 총 510만 원 수입에서 이자만 385만 원을 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25만 원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생활비, 관리비, 세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어요. 매달 부족한 돈을 또 빌려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서유리가 가계부를 정리해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매달 적자가 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해요. 정화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처음부터 말렸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죠? 차도윤한테도 상황을 얘기했더니 안타깝다면서도 별다른 도움은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른 건물주들도 다 힘들어해요. 은행에서 또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존 대출들의 금리도 더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면서 연동금리 대출들이 모두 인상된다고 했어요. 계산해보니 월 이자 부담이 4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제는 들어오는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매달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목과 무릎은 아프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서진이가 또 팔자고 했어요. 엄마, 더 늦기 전에 정리해요. 지금도 늦은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급하게 팔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전세 세입자들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월세로 전환했는데 월세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진이는 계속 팔자고 하고 서유리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여동생 정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며 투자 조언도 해줬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어느 날 정화한테 전화했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언니, 처음부터 말렸잖아요.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금리 오르기 전에 빨리 하라고 부추겼던 사람이 정화였거든요. 지금 어려우니까 모른 척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저를 보면 어색해해요.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실패한 걸 보고 자기도 민망한가 봐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서진이는 매일같이 팔라고 했어요. 엄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매달 적자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빚을 줄여야 해요. 반면에 서유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엄마, 지금 급하게 팔면 정말 큰 손해예요.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서진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율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고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어요. 코리빙 건물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단열도 잘 안 되어서 난방비가 월 50만 원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배관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철에 배관이 얼어서 터진 거예요. 수리하는데 또 3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층간소음 문제까지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밤늦게 시끄럽게 한다고 아래층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왔어요.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차도윤한테 하소연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젊은 세입자들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조건 좋은 곳이 너무 많아져서 까다로워졌어요.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니까 적자 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월 유입액을 계산해 보니 코리빙 보장금 300만 원에 남은 전세 월세 20만 원, 요양보호사 월급 210만 원 해서 총 53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지출은 대출이자 420만 원의 난방비, 관리비, 수리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650만 원은 좋게 넘었어요.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또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정말 악순환이었죠. 몸도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손목은 물론이고 무릎까지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5층 건물 관리하러 올라갈 때는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어요. 어느 날 계단 청소를 하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물리치료비도 아껴가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정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삶이에요? 몸도 아픈데 빚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까워서요. 조금만 더 버티면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코리빙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새로 생긴 업체들은 더 좋은 시설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차도윤한테서 또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건물주들도 다들 어려워해서 보장 조건을 더 낮춰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보장금마저 더 줄어든다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이미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든데 수입까지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팔자니 손해가 너무 크고 버티자니 매달 적자가 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 나오니까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는 아예 집에 오는 것도 줄어들었고 서유리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도 제 사정을 아니까 만나기 어색해하고 가족들과도 갈등만 있고 정말 외로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차도윤한테서 전화가 온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2년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겨우 10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 2년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차도윤이 미안하다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작은 글씨로 된 특약 조항에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보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급하게 계약서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년 보장이라고 해놓고 이런 조항을 숨겨둔 거잖아요. 서유리한테 급히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했으니까 유효한 거죠. 저는 억울하다고 항의했어요. 이런 중요한 조항을 작은 글씨로 숨겨둔 건 불법 아니냐고요. 하지만 변소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상 읽지 않은 쪽의 책임이에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소송을 해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수임료만 500만 원은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낼 여유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더욱 망설여졌어요. 차도윤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정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돈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도윤은 냉정했어요.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차도윤 회사 상황도 어려웠나 봐요. 알아보니까 다른 건물주들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코리빙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운영대행 업체들도 많이 어려워했대요. 서유리가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다른 조항들도 모두 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인의 의무는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대행 업체의 의무는 애매하게 적혀 있었어요. 특히 면책 조항이 정말 많았어요. 시장 상황 변화, 경영 악화, 천재지변, 법규 변경 등등 온갖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모든 위험을 건물주가 감당하도록 만든 계약서였어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왜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을까? 2년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만 현혹되어서 함정을 못 본 거였어요. 차도윤과 협상을 시도해봤어요. 보장은 중단하더라도
운영은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도윤은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결국 운영대행 계약 자체가 해지됐어요. 이제 저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세입자 모집부터 관리, 수리까지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전문 지식이 있을 리 없잖아요. 세입자 모집 광고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임대료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감이 안 왔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 한 명당 월세의 50%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했어요. 월세가 30만 원이면 15만 원을 줘야 하는 거였어요. 그나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몇 명 와서 보고는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월세를 더 낮춰서 25만 원으로 내렸는데도 반응이 별로였어요. 근처에 더 좋은 조건의 원룸들이 많아서 경쟁이 안 됐어요. 결국 방 5개 중에 2개만 겨우 채웠어요. 월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반면에 대출 이자는 420만 원이니까 매달 370만 원씩 적자였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진이가 또 팔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당장 팔아서 빚이라도 줄여야 해요. 이제는 저도 서진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매각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팔면 정말 싼 값에 나갈 것 같았어요.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받아 보니 소송보다는 협상을 권했어요. 차도윤과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도윤은 이미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작은 글씨 특약 조항이 완벽한 면책의 방패가 되어 주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어요. 2년 보장이라는 약속을 믿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끝나다니.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니. 정말 세상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건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연체 위험이 있다고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우리 집은 아직 대출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서유리한테 상의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렸어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우리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살 집만은 지켜야 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딸의 눈물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집까지 걸면서 버텨야 할 일인지, 그제야 체면보다는 생존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매각을 결심했습니다. 서진이가 그렇게 말했던 게 맞았어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해가 크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제가 11억 원에 산 건물을 8억 원에 내놓았는데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온 매수 희망자는 7억 원을 제시했어요. 너무 낮다고 생각했지만 중개사가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더 어려워요. 두 번째 매수자는 7억 5천만 원을 제시했어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제가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최소 9억은 받아야 본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건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급매물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더 싸게 사려는 사람들만 찾아왔거든요. 그 사이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400만 원 넘게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죠. 중개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장님, 이대로 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8억에 파시는 게 어떨까요? 더 기다리면 7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8억에 팔면 3억 원 손해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이 4억 원이 넘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버티면 손실이 더 커질 뿐이었거든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서유리도 이제는 팔라고 했어요. 엄마, 더 이상 손해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세요. 4억 손해도 큰 돈이지만 더 잃으면 안 돼요. 집은 지켜야 하잖아요. 결국 8억 원에 팔기로 결정했어요. 매수자와 계약서를 쓰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대출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든 빚을 다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매매대금 8억에서 대출 원금 6억을 갚고 중개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만 남았어요. 여기서 전세 보증금 1억을 돌려줘야 했고 밀린 이자와 각종 비용을 정산하니까 정말로 몇백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3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거였어요. 서진이가 위로해줬어요. 엄마, 그래도 집은 지켰잖아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한 게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쉽게 추스러지지 않았어요. 정화한테 연락했더니 안타깝다면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위로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도 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말순이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어요.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렸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말순을 탓할 생각은 없었어요.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매각이 완료된 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돈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더 이상 매달 거액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목과 무릎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치료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수술비며 재활비며 또 돈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래도 집은 지켰어요. 서유리 말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비록 목돈은 다 잃었지만 살 곳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각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만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했어요.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인데 저는 병원에서 손목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더 늦었으면 손목을 못 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몸을 혹사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무리한 선택을 했을까?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결론은 둘 다였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일도 조정했어요. 야간 근무는 아예 그만두고 낮 시간 케어 위주로 바꿨어요. 월급은 줄어들었지만 몸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서유리가 제 가게를 관리해 주기 시작했어요. 딸이 꼼꼼하게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세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서진이도 이제는 취업이 됐는데 집에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리도 병원비는 자기가 대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합의였어요. 앞으로는 작게, 오래, 안전하게 가자는 거였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요양보호사 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거든요. 손목 수술 후 새로운 보호대를 차게 됐어요. 예전 것보다 훨씬 가볍고 편했어요. 무릎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나아졌고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화와도 관계가 회복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언니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더 자주 만나요. 저도 정화를 이해했어요.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니까요. 말순도 교회에서 만나면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도 다 지나간 일이 됐어요. 오히려 더 진솔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실패한 얘기를 들은 다른 교회 분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덕분에 자기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됐다면서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훈이 된 셈이죠. 요양보호사로 돌봐드리는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돌봐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더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은하 씨,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뭘 배우느냐는 거지.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가게 관리도 서유리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비상금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가장 좋았어요. 서진이도 이제는 경제 얘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겪은 일을 보고 자기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유리가 말했어요. 엄마, 실패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성공했으면 더 큰 위험을 감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적당한 선에서 정리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계속 잘 됐다면 더 큰 투자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더 큰 사업을 벌였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정말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지금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빚에 쫓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손목도 많이 나아졌어요. 새 보호대를 차고 일하니까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하야, 나이 들어서 욕심내면 안 돼. 건강하고 가족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진짜 부자야.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관리와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큰 돈을 벌려고 욕심내다가 이 두 가지를 다 잃을 뻔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노후의 왕도는 결국 욕심 없는 현금 흐름과 건강 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신뢰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하고, 크지 않아도 안전하고, 빠르지 않아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어제 새로운 손목 보호대를 받았어요. 예전 것보다 훨씬 가볍고 예뻐요. 거울을 보며 차고 있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비록 큰 실패를 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늘도 요양원에 출근합니다. 작은 월급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사람을 돌보는 일의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빚에 쫓기지 않는 평온함이 있어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